사실은 제가 이 기능의학 플러스 저도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가끔 듣고 있는데 우리 매니저 유쌤이 또 저하고 패친이시라 우연하게 이 강의 섭외를 받고 조금 걱정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능의학을 뭐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은 아니고 아까 소개받다시피 피부 비만 항노화 클리닉을 한 20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계기가 있어서 기능의학적 검사를 가지고 비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더 결과도 좋고 유효도 덜 와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막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강의가 계속 있어서 제 강의가 마지막이다 보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또 임상적인 얘기했던 거 이렇게 또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뭐 나이살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 유지로 건강 수명 늘리기로 정해봤는데요. 일단 건강 수명은 아마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기능의학 플러스 구독자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수준이 높으시던데 우리가 안에 이제 기대 수명이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이죠. 그러니까 결국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진짜 그냥 내 인생의 시간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근데 이 건강 수명이 다행히 증가 추세라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남자 여자 합친 건데 이게 2020년도에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본 건데 남자 여자 합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이 82.6세라면 건강 수명이 지금 75세인데 물론 아직까지 요 갭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07년도에 비해서 건강 수명이 71세, 그다음 15년도 73세, 또 지금 20년도 75세. 그래서 건강 수명이 이제 4년 정도 늘어났죠. 그러면 저도 사실 항노화 클리닉 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저희 고객인데 70대인데 50대 같아 보여서 저희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쓰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60대도 40대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53세지만 제가 생각하는 60이나 70세는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70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저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건강 수명 늘리기에 이렇게 수명을 줄이는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역시 첫 번째는 식습관이죠. 식습관만 잘해도 우리가 14.4개월을 좀 더 건강 수명 늘릴 수가 있고 뭐 음주, 흡연, 고혈압, 고혈당, 비만. 결국 이 비만이 해결되면 좋은 식습관과 이런 비만이 해결되면 고혈당, 고혈압 이런 것들은 잘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렇게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 이렇게 책을 냈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저희 여기 정형외과 원장님인 저희 남편과 또 가정외과 전문인 제가 동네에서 좋은 병원을 하자 그래서 4년 전에 옮긴 거고 운이 좋게 제가 청담동에서 한 13년 이 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위 1%의 분들을 보면서 나이보다 젊게 사는 비법이 사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쓰고 관리를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에 좀 담아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결국 건강 수명의 1번은 적정 체중인데 우리가 뭐 나이살이라고 그냥 뭐 옛날보다 뭐 허리가 좀 늘었어요. 뭐 체중이 2~3kg 쪄서 이게 아니죠. 우리가 결국 이 비만이라는 이 질병을 갖다가 해결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비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질병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체중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 조직에 정말 지방이 지나치게 쌓인 상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뭐 헬스 센터나 가서 이렇게 체성분 분석을 보고 체질량 지수, 바디매스 인덱스로 표시를 하고 보통은 거기에 체질량 지수가 나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여자는 30% 이상, 남자는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WHO 이 기구에서 비만은 요 BMI가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대한 비만학회에서는 BMI가 25 이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25 이상서부터 이 동양인들은 뭐 우리가 걱정하는 3고 있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BMI 25 이상을 정의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굳이 체성분 분석을 안 해도 내 체중을 갖다가 내 키의 그 신장을 제곱미터로 나누면은 요 BM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I가 요 정상 범위 18에서 22.9면 그렇게 괜찮으세요. 뭐 나이살이 약간 불어도 크게 건강 수명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과체중에서 특히 비만 이렇게 갈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건강 수명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원장님 저 식탐 좀 줄여주세요. 원장님 적게 먹고 싶어요 하는데 지나친 탐식과 운동 부족만이 비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깨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비만을 21년 차로 보고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요런 기능의학적 검사를 같이 하기 전에는 저도 칼로리 줄이세요. 칼로리 수첩 쓰고 먹을 거 맨날 칼로리 챙기고 정말 뭐 밥 한 공기 300칼로리, 뭐 짜장면 550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만이라는 게 뭐 유전적, 환경적, 대사적, 정신적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고 사실 이제 요즘 정밀의학 뭐 내지는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맞춤의학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맞춤의학이 요즘 이제 많이 트렌드고 앞으로도 대세가 되겠지만 이게 이미 우리가 이 BC 460회 히포크라테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질병을 앓느냐. 결국 이 맞춤의학이 이 시대서부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저 역시 비만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고 뭐 저도 배울 때는 레지던트 때 뭐 하루에 500kcal씩 줄이면은 일주일에 3,500kcal 그런 지방이 7,000kcal니까 지방 1kg 빼려면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0.5씩 한 달에 2kg가 모범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막상 임상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에게 맞는 나만의 비만 치료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 검사를 같이 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 물론 아직까지도 이 에너지 밸런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칼로리 되게 중요해서 이 에너지 결국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비만이 생기지 않는 거고 에너지 우리가 뭐 섭취하는 건 당연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아니 상당히 많은 수가 알코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섭취하는 게 되고 에너지 익스펜디처럼 여러분들이 원장님 저 운동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꾸 피지컬 액티비티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베이잘 메타볼릭 레이 우리가 보통 기초대사율이라 그러죠. 요거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 유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서머제네시스 요 열이 온도의 변화 뭐 내지 운동할 때 열도 올리지만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갈 때 몸 안에 들어가면서 열을 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거나 해서 이 서머제네시스를 또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컨셉이 물론 우리가 비만 치료에 중요한데 이 운동만 갖고는 정말 이게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요 파란색이 요 오비스 뚱뚱한 사람이고 요 린이 평균 체중인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할 때 이 VO2 맥스 해갖고 최대 그 산소 그 소비량을 보면은 지금 1시간 운동했을 때 이게 글라이세롤이라고 우리가 몸 안에 지방이 분해할 때 지방산 페드엑시다 글라이세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되는데 이때 지금 보면 똑같이 1시간을 운동해도 어때요? 이 오비스한 사람은 300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정상 체중 날씬한 사람은 600 그래서 1시간을 똑같이 운동해도 더 이 통통한 사람이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고 우리가 산소가 잘 그 지방이 연소가 돼야겠지만 결국은 똑같이 해도 효율이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운동으로 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비만을 많이 해보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나가는 거 사이에 요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메타볼리즘이 중요하고 우리 지네틱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에너지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게 결론이 나서 저도 아직까지도 비만 환자 보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되게 심플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를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지방의 분해가 지방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뇌에서 식욕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고픔이 아니라 뇌고픔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지방이 뇌와 또 우리가 요즘 한참 대세인 인슐린,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 췌장과 또 간과 또 요즘 한참 이제 우리가 건강의 핵심인 장과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서 그 사람의 맞춤 비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식욕 조절, 식욕을 조절하는 건 사실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될 정도인데 워낙 뭐 여기 우리 또 정신과 선생님, 이창 선생님이 어제 세로토닌, 멜라토닌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호르몬들이 무드도 관여하지만 식욕에도 관여하죠. 그래서 식욕 조절은 이런 또 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우리가 요즘 장에 있는 세균도 하나의 장기로 보듯이 지방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장기고 내분비 기관을 할 수 있는 게 이 렙틴이라는 이 안에 포만감이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뇌에다가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아디포넥틴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또 만들고 또 근육에서도 이리신이라는 호르몬 여기 FGF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얘네들만 서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이따 또 얘기하지만 장에서 GLP-1이라든가 또 그렐린 배고픔 호르몬 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리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결국 몸 안에서 대사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베시티 비만이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염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염증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특히 나이살, 40세 이후에 정말 이 나이살은 염증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염증도 또 해결해야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이 빠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적 에너지 밸런스가 일단 물론 뭐 네거티브한 에너지 균형이 맞아야겠죠. 근데 요거 말고도 제가 다른 요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요것만 갖고는 10년 이상 BMR 볼 때 맨날 칼로리 쓰고 요거 몇 칼로리예요? 1200칼로리 맞춰 드세요. 다음번에 뭐 1500칼로리 늘리 이렇게 할 때는 요걸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한 30%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 혼자 그냥 이거 악성 비만이다. 왜 이렇게 음식을 줄여도 안 되지? 정말 안 빠지네 했는데 거기에 이런 기전들이 같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호르몬 균형 이따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인슐린도 작용을 하고 있고 장내 미생물 균형 너무 중요하죠. 한 10년 전서부터 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는 비만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이제 같이 장 검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 디스바이오시스 정말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들이 또 비만에도 관련이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 미토콘드리아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 미토콘드리아 불균형으로 여러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 아마 설명을 또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지방세포가 이렇게 잘 안에 헬시한 이런 에디포사이트, 이게 지방세포란 말인데 그럴 때는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뱃살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분해되고 합성되고 분해되고 합성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리피드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슐린이 이제 센서티브하게 잘 인슐린이 거기에 잘 조절하고 있고 이 지방의 이 산화 능력도 좋고 안에 서머제네시스도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이 찌면 지방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주변에 염증물들도 생기면서 어넬스 에디포사이트가 되면 이 자꾸 지방이 분해되는 것보다 생성하는 쪽으로 자꾸 생성 속도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생성이 많으면 우리가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생기고 그다음 서머제스 떨어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 이게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데 이게 결국은 이 안에서 지방이 계속 산화가 돼야지 우리가 베타 옥시데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살이 찌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디스펑션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줘야지 거기에 어떤 솔루션을 줘야지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안에 이렇게 건강할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빵빵해요. 미토콘드리아 빵빵하게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 패드엑시드 지방이 분해돼서 TG가 패드엑시드 글라이세롤에서 이 결국은 얘가 들어와서 이 베타 옥시데이션이 돼야지 우리가 말하는 지방 산화가 잘 되고 살이 빠지는 건데 살이 찌다 보면 나중에 살은 쪄서 이 지방 그 세포는 커지면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비실비실해지기 때문에 여러 원인 내가 음식을 줄이고 뭐 안 돼도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한번 기능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봐 줘야겠고요.
결국 저도 이제 사실 요런 치료했어요. 기존 비만 치료는 식욕 억제제 처방하고 칼로리 뭐 수첩 주고 칼로리 우리가 교육시키고 운동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야식하시는 분들 또 과식 인지행동 치료도 라이프스타일 개선 요게 이제 아직까지도 기본 원칙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약이 제가 아산병원에서 그 가정학과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거기서 운이 좋게 그때 저희 이제 교수님이 비만 학회 또 부회장님이시고 임원이시라 그때 환자를 레지던트 때부터 비만 환자를 봤는데 그땐 주로 이제 소화비만 입원시켜서 해주는 게 이런 약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너네가 전문의가 될 때는 약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아이들을 뭐 운동 처방사한테 운동을 시키고 영양사가 와서 영양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약들이 많아졌죠. 특히 이제 식욕 억제제 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살 빼는 약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식욕 억제제는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식욕이 뇌에 특히 시상하부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보셨지만 뭐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이런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식욕 억제들이 뇌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전성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는 잘 그 적응증에 쓰셔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제니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런 중추 뇌 쪽이 아니라 말초 쪽에서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를 써갖고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갖다가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시켜서 우리가 이제 내가 먹은 지방 이 흡수를 덜 하게 하는 그런 또 약도 있고 종류가 또 글루카곤이랑 펩티드에서 GLP-1 아고니스트 이 아날로그 그래갖고 이 유사체가 여러분들 아는 그 삭센다 치료 있죠. 아마 재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삭센다 치료가 요 소장세포에서 혈당 농도의 자극을 받아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요게 이제 많이 되면은 위장관이 천천히 움직이고 그만큼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약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FDA에서 이제 승인을 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3개월 이상 어떤 약은 뭐 한 2년까지 안전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로카세린. 근데 요것도 조금 우리가 약이라는 게 FDA 승인해줬어도 처음에는 요게 장기약으로 한 2년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이제 작년에 퇴출됐어요. 요거를 많이 장기적으로 처방했더니 암 발생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뭐 대장암, 폐암 뭐 이런 것들에서 요건 이제 퇴출되고 지금 한참 이제 FDA 승인받아서 다른 이제 여러 비만 클래스 쓰는 게 이런 이제 교감신경 항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바 쪽 같이 작용하는 요 펜터민, 토피라비 같이 있는 여러분들 뭐 큐시미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약이 쓰이기도 하고 요 날트렉스론, 부프루피온 같이 있는 우리 컨트라브라고 이건 또 이제 식욕 보다 뭐 식탐, 뭐 내지는 약간 이제 여기 알코올 의존성에 썼던 성분이라 그런 약간 그 크레이빙 음식을 갈망하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쓰는 약도 있고요. 아까 말한 지방 흡수를 못하게 하는 이런 지방 흡수 억제제, 그 다음에 이 안에 좀 위장관을 천천히 움직이게 해서 포만감을 쓰는 이런 약들이 FDA 승인을 받았었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필요할 땐 약을 써요. 필요할 때 약을 쓰는데 언제 쓰냐면 주로 이 식약처가 허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바디맥스 인덱스 BMI가 30 이상 된다. 이런 분들 물론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호르몬 균형을 좀 맞춰주고 안에 장을 좀 건강하게 해주고 나서도 필요하면 이런 약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MI가 27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혈압, 당뇨 뭐 조절되지 않는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어서 약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것들은 언제나 보조요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치료는 결국은 내 몸을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능의학적 검사를 사실 기능의학을 뭐 저도 아직도 이 공부를 지금 여기 뭐 강의해 주신 우리 염창한 선생님 또 우리 김경철 선생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고 기능의학에서 아주 고수들이잖아요. 그분들 저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호르몬 기능의학적 검사에 관심 가지게 된 게 제가 김경철 선생님과 같이 그 처음에 안티에이징 센터에 2012년도, 13년도 그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내려놓고 저도 이제 제 몸을 갖다 이제 조금 호르몬 관리를 하면서 이제 갱년기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도 일중독이라 제가 번아웃이 돼서 한 불면증을 한 6개월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좀 내 몸을 알아야겠다 하고 간 게 처음이었고 거기서 제 몸도 알고 다행히 거기서
와서 좀 진료를 해달라 그래서 안에 디톡스 슬리밍 센터장을 하면서 또 이런 기능의학적 검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비만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 검사를 뒤에 이제 나오는 검사들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봤었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 특히 이제 인슐린이 여러 제가 호르몬 검사하는 것 중에 한 70% 열에 한 7명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안에 CCK라고 안에 이 안에 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인슐린도 마찬가지 췌장에서 나오지만 다 세타이어티, 포만감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고요. 또 위장에서 그렐린이라고 이렇게 헝거를 느끼게끔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식탐,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 렙틴이 아무래도 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왜 체중이 자꾸 늘어날수록 원장님 이전엔 저 식탐 없었는데 살이 찌니까 식욕 조절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식탐이 생겨요? 그러는데 이 렙틴의 저항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만들어서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러면 시상하부에다 전달을 하고, 전달해서 먹는 거 섭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는 게 렙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이 찌다 보니까 어때요? 이 렙틴이 안에서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렙틴이 작용을 잘 못하는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결국 인슐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안에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 렙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그야말로 식욕 조절이 안 되면서 살이 찌면 찔수록 이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식욕 억제제로 식욕만 줄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산소 호흡을 하다 정말 물속에 이렇게 얼굴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확 나오면 막 거푸거푸 하듯이, 그걸 딱 끊는 순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식욕이 더 폭발적이고 더 리바운드 되고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좀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특히 제가 보니까 정말 인슐린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슐린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요 TG, 즉 지방 세포 안에 요렇게 안에 이제 TG의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라이폴라이스 지방 분해가 돼서 결국은 이 글라이세롤 패티엑스가 들어가고 아까 말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사이클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때도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그냥 우리가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많은 이 에디포스 지방 분해에 굉장히 하나의 어떤 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여기 아까 이렇게 보면 여기 네거티브 하고 있죠. 이 TG 중성 지방이 결국 이 지방 분해가 패티엑시드 글라이세롤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이 빠진다 이거를 좀 더 안에 조직학적 소견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 조직에서 이 노란 지방이 TG가 패티엑시드 글라이세롤로 잘 분해되려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가 이 네거티브하게 섭취하는 것도 물론 균형을 유도해야겠지만, 아까 말한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이로이드, 또 성장 호르몬, 불면증인 분들 성장 호르몬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성장 호르몬 낮다 보니까 또 불면증이 계속 심하게 돼서 서로 굉장히 악순환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불면증일 때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40대에 거의 50대 후반의 수치가 나와서 이거를 좀 높이는 저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50대인데 40대보다 더 쌩쌩하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 항노화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비만 치료에 어떻게 보면 살 빼는 데 응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항노화는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균형을 맞춰주면 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보고요. 이 코티졸 DHEA는 뭐 우리 기경철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부신 기능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부신이 또 힘들고 정말 부신 피로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살이 잘 안 빠지고, 섹스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뭐 남성,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그 폐경 완경이 되고 나서 한 5년까지 체중이 적게는 3kg, 많은 10kg까지 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갱년기 이 완경이 되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도 필요할 때 뭐 보충이 아니더라도 여성 호르몬 무슨 안에 서플리먼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호르몬 균형을 잘 맞춰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한참 또 관심 갖는 게 AMPK, 또 mTOR 이런 것들도, 이 안에 AMPK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 센서예요. 그래서 뒤에도 또 제가 사이클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살이 빠지려면 에너지 물질 대사가 잘 돼서 ATP가 반짝반짝 나와야 되는데 그 AMP, ATP 요 비율을 갖고 얘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과하다 이러면서 요 AMPK가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베타 옥시데이 잘 되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련이 있고 또 조직에 산소도 충분히 써야 되느라 우리가 음식은 줄이고 운동차 열심히 하는데 저녁에 막 코 많이 심하게 걸고 우리가 수면 무호흡 있고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살 빠진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뭐 비타민 미네랄은 뭐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국 지방분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이 비만 살 빼는 거는 무조건 음식 줄이면 우리가 여기 코팩터가 되는 비타민 미네랄 더 적게 먹기 때문에 원장님 저 음식 줄였는데 더 이상 안 빠져 이런 분들은 이 안에 오히려 이런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서 이제 저희 처음에서 했던 검사들이에요. 이전에 요런 호르몬 검사하고 디톡스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요게 항노화 검사라고 거기 오시는 항노화를 하시는 분들 또 회원분들 하셨던 검사인데 저는 이제 제가 비만 치료를 하면서 요런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물론 설문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분이 지금 현재 체중보다 1년 전 체중이 어땠는지, 그 다음 뭐 2년 전 어땠는지, 소아 비만인지, 출산 후에 어떤지, 산후에 체중 변화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각자 어떤 가족력, 어머니, 아버님,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말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본인의 목표 체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문지에 목표 체중을 갖고 저하고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맞춤 개인 우리가 이제 목표 체중을 정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호르몬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검사를 해요. 인슐린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성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DHS,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도 뭐 TSH 말고 프리폼으로 프리 T3, 프리 T4, 그다음에 바이타민 D도 이게 낮으면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도 하고 CRP라고 아마 여기 기능의학 플러스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성 염증 수치 우리가 비만 자체로도 살이 많이 찌고 염증이 생기지만 또 CRP가 높은 분들 정말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지고 이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장 검사를 해보면 장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검사도 하고요. 이 호르몬 검사와 함께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소변 유기산 검사인데 이 뒤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몸 안의 물질 대사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간하고 장하고 이제 안에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해독 기능이라든가 안에 장에 안 좋은 균이 많았을 때 거기 대사 산물들을 보고 장이 안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르몬 검사는 무조건 하고요. 사실 소변유산 검사까지 같이 하면 좋지만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여기는 여기 관련된 장이 정말 안 좋구나 그런 증상들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하면서 기능적 검사를 아마 한 2012년도 지금 2020년이니까 한 9년 가까이 이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 유기산 검사는 이런 거죠. 어떤 물질이 이제 정말 이렇게 해서 지방산 분해가 돼야 되는데 A, B, C, D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요 A 물질이 많이 나왔으면 요를 못 넘어간 거죠. 요 대사 과정에서 우리가 패스웨이가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비타민, 뭐 미네랄, 뭐 효소도 있지만 효소는 이제 주로 선천적인 결함들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비타민, 미네랄, 뭐 항산화제 같은 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그래프는 아마 기능의학 선생님들은 뭐 다 딸딸딸 외우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래프인데요. 아까 이제 말한 것들은 이제 제가 큰 그림, 뭐 호르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필요한 거 산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본 거고 요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게 결국 에너지로 쓰이는 영양소죠. 마크로뉴트리언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요게 결국은 이 안에 사이클을 잘 돌아서 이게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요 미토콘드리아는 TCA가 잘 사이클이 돌아갔고 ATP라는 에너지 요게 나와야지 결국 우리가 부신 기능 좋은 사람들 막 반짝반짝 되게 이렇게 힘이 나고 쌩쌩하고 또 결국 살이 잘 빠지는 건데 운동해도 완전히 전 운동하는데 오히려 2kg 쪘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락테이트가 굉장히 뭐 이렇게 못 가갖고 많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몸 안의 물질 대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사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음식을 먹으면 이 과정으로 세포 안에까지 대사가 잘 돼야지 우리가 살이 빠지는 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렇게 이제 요런 검사 결과지로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정상적인 것보다 이제 소변에 많이 나오면 요것들을 갖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도당 당분을 먹었을 때 이 피루베이트가 요렇게 아세틸코에로 들어가서 안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소변에 요 피루베이트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1, 그 다음에 여기 비타민 B2, B3, 또 여기 기본적인 이제 골격이 되는 요 B5, 비타민 1, 2, 3, 5하고 리포익 애시드, 요게 부족해서 못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무조건 그냥 뭐 멀티비타민 뭐 이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장님 저는 뭐 음식 줄이고 뭐 그래도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몸 안에 이런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저 피루베이트가 많으면 아까 본 대로 비타민 1, 2, 3, 5, 리포익 애시드가 부족하구나 해서 요거를 갖다 같이 영양제로 추가를 해드리고, 또 락테이트가 부족하면 그게 이제 많이 나오면 이거는 밑에 이제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 못 들어가서 거기 가장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이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부족하면은 밑에 아예 그냥 TCA 사이클이 안 돌아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크론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사 과정, 유기산 검사만 해도 하나 과정들이 굉장히 또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요것만 설명해도 오래 걸리겠죠. 또 요런 툴이 기능의학자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대사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사이트레이트라는 이제 그 또 대사물이 많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이트레이트 밑에 그 부산물들이 많으면은 요 암모니아가 지금 안에 클리어런스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사이트레이트가 일종의 이제 암모니아 축적되는 결과인데, 왜 여러분들 요즘 이제 비만 치료, 특히 이제 뭐 살 빼려고 헬스를 가거나 병원에 가셔서 아르기닌 드세요, 뭐 아르기닌 주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기닌 영양제. 요게 요 안에서 이 사이트레이트가 많이 이렇게 지금 증가 그 소변에 나오면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 대사가 잘 안 되는 거고, 결국 요 암모니아는 물론 우리가 유리아 사이클을 돌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아르기닌이 부족하면 잘 안 돌아서 요거 갖고도 우리가 이게 아르기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적정하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르기닌은 이렇게 아르기닌 풍부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암모니아가 굉장히 잘 돌아서 배출이 잘 되는데, 특히 이 암모니아는 이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장에 나쁜 세균들이 많으면 장내에서 이 안에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도 장내에 또 나쁜 세균이 많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르기닌이 또 영양제로도 요즘 지방분해하고 많이 관련됐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처방으로도 많이 하는 것들이 아르기닌이 여러분 알다시피 혈관 내피세포에서 NO라고 산화질소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또 사이클릭 AMP를 갖다가 활성화해서 결국 아까 말한 AMPK 이걸 활성화시켜서 근육에서 우리가 그 지방산의 베타산화도 도와서 에너지 소비도 증가시키지만 지방 이 안에서도 지방산이 잘 이렇게 지방분해 될 수 있게 호르몬 센서티브 리파즈 이것도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영양제 처방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몸을 바꾸고 식단 조절했는데 안 빠지는 정책이라든가 남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초기 체질이 너무 느릴 때는 이런 아르기닌을 또 처방하면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대사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르기닌 자체가 여기 지금 아르기닌 써있죠. 이 아르기닌 자체가 들어가서 AMPK 굉장히 복잡한 해로운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이 AMPK가 요즘 에너지 센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게 다 돌아가도 이 AMPK가 활성화가 안 되면 또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 써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AMPK가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 조절자이기도 하고 아르기닌 치료를 하는 게 아까 지방 분해도 잘 되고 산소 안에 그 근육의 베타 옥시데이션, 지방산 그 산화도 잘 되지만 또 이런 AMPK도 활성화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다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몸 안에서 그런 이제 장에 나쁜 독소들이 많으면 결국 장하고 간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간도 해독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선생님들한테 해독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간에도 페이즈 1, 2가 있는데 여기 페이즈 1, 2에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들, 아미노산, 코엔자임 Q10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 사람 살이 안 빠진다 할 수가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그분한테 맞는 그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 본인 몸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야지 또 우리가 건강 체중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하기도 하고 또 영양제가 또 해서 너무 이 에너지 레벨이 못 오르는 사람은 이렇게 가끔 이제 주사요법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호르몬을 하면서 물론 성장 호르몬이 낮으면 또 거기에 맞는 식단 또 성장 호르몬 올리는 뭐 영양제 뭐 아르기닌도 성장 호르몬을 또 올린다고 하고요. 또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결국에 초기에 많이 신경 쓰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아까도 여러 가지의 그 대사 경로를 봤지만 인슐린이 우리가 저항성 생기면 결국 리피드 스토리지 얘는 이렇게 지방 분해를 갖다가 안에서 지방의 그 옥시데이션 이런 걸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저항성 있는 분들은 음식만 그냥 줄여서 갖고는 생각보다 안 되게 돼요. 초기에 제가 첫 2주 정도는 인슐린 리셋 식단을 주면서 인슐린을 갖다가 좀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초기에 하고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저는 비만 환자한테 쓰지만 인슐린 저항성 있으면 결국 얘가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뿌리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었다. 뭐 식욕이 증가하고 식탐이 증가해서 많이 먹으면 위에서 이렇게 음식이 결국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서 에너지를 세포에다가 넣어주고 포도당을 넣어주면 우리가 굉장히 활력 있고 이제 포만감도 느끼고 하는 건데 이걸 너무 과식하거나 몰아서 폭식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과식하다 보면 인슐린이 계속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안으로 못 집어넣고 기능을 못하니까 어디다 갖다 놔 결국은 지방세포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결국 안에 지방세포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고인슐린 상태가 되고 혈당은 나는 많이 먹지만 에너지로 포도당을 쓰이지 못하니까 혈당은 높아지고 오히려 나는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방세포에서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돼서 우리가 고중성지방혈증, 고지혈증도 생기는 거고요.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또 여러분들도 당독소 많이 들었죠. 결국 당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슐린을 조절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보지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인슐린과의 정말 전쟁이다. 요거를 잘 해결하면은 조금 더 몸이 살이 좀 빠지는 몸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게 인슐린이 널뛰게 한다. 인슐린이 정말 뭐 수치상 늘 인슐린이 어떻게 보면 뭐 먹는 거 갖다 많이 안 먹어도 한 번에 너무 폭식한다. 뭐 이런 것들 또 내지는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고 좀 쉬어주고 이게 어느 정도 공복 기간이 있어야 인슐린들이 이렇게 안에 그 베이잘 그 정도 수치로 잘 분비가 되는데 너무 그냥 쉼 없이 계속 먹다 보면 인슐린이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잘 잡아주는 게 결국 살이 빠지는 몸으로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당뇨, 고중성지방혈증, 뭐 지방간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인슐린이 많이 이렇게 좀 저항성 생기면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안에 이 근육에 이 베타 옥시데이션이 잘 안 되니까 지방이 안에 들어가면 결국 안에 그 좋은 그 지방이 많이 있으면서 근육들은 빠지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되고요. 결국 근감소증이 되면 또 인슐린 저항성에서 서로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허리둘레가 한 36인치 이상이다. 남자분들, 또 여자는 34인치 이렇게 넘고 내가 이제 좀 비만도가 높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이 내장 지방, 특히 이렇게 뱃살 비만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하냐? 적정 인슐린을 유지할 수 있게 정말 몸을 갖다가 막 무리하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빠질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음식을 물론 소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칼로리에 내가 과식을 했으면 한 30% 정도 줄여 먹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음식을 무조건 막 소식 줄이고 이거보다는 음식의 종류를 잘 챙겨 특히 당지수 낮은 음식으로 먹어주고 무조건 식이섬유를 많이 늘려줘야 돼요. 뒤에도 이제 장 얘기를 하겠지만 식이섬유를 또 늘려줘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인슐린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파이크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음식을 또 너무 적게 안 먹으면은 결국 우리가 안에 기본적인 그 기초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먹어서 우리가 왜 나이살은 단백질 더 드세요. 나이살 단백질 챙겨 드세요 하는 게 이렇게 인슐린을 또 잘 유지할 수 있게 단백질 더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도 물론 느리게 가는 다이어트가 좋은 다이어트라고 배웠지만 제가 이렇게 임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아침 공복 인슐린이 막 20, 30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초기에 제가 아주 그냥 2주 인슐린 리셋하는 식단을 줘서
초기에 조금 인슐린을 더 안정화시키면 빠르게 감량이 되고 그러면서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데 수월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물론 운동을 해야죠. 근육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산화가 돼야지 인슐린 정성 좋아지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 거, 체지방 줄이는 거 이렇게 인슐린을 잘 조절하는 몸을 만드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호르몬 코티졸인데요. 결국 뭐 제가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뭐 안에 사이로이드 있지만 그건 다 일일이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인 게 제가 보니까 인슐린하고 결국 코티졸, 요 렙틴, 요 삼총사가 아무래도 이제 식탐을 조절을 하는데 대표적인 요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HPA 엑시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상하부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뇌하수체, 이 아드레날 글랜드 요 튜브를 이루면서 이 코티졸 또 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건데요. 요 코티졸 호르몬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블러드 슈가나 솔트 이렇게 몸의 어떤 그 대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내지는 면역 쪽 이렇게 관련되는 두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티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PTA 그 엑시스를 통해서 결국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 몸이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많이 올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이제 단계 땡기게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스트레스 받으면 뭐 진짜 뭐 빵 뭐 3-4개 먹었다,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코티졸이 높다 보면 결국 단당류 많이 찾게 되고 인슐린이 레지스턴스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의 스트레스 살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부신 기능이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또 대항 능력이 좋아서 덜 하겠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생기면서 안에 빨리빨리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쓰이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욕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렇게 스트레스 살은 왜 뱃살로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코티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라이포프로테인 리파즈라고 이 지방을 오히려 분해가 아니라 합성 쪽으로 가는 이 호르몬을 또 활성화시켜서 이 안에 내장 지방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살은 또 뱃살 비만으로 많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정말 스트레스가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아까 식욕이나 여러 가지 대사에도 관여하지만 장 건강에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분들 보면은 장에 많이 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장 얘기 앞에도 김균환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전에 천종식 우리 박사님도 장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연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되면서 뱃살이 비만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이 있다는 게 아마 2006년도 이후서부터 굉장히 많이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체중에 대해서 요즘 정말 이렇게 많은 연구들, 특히 이제 이렇게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장 사이사이가 잘 이렇게 타이트 정체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숏체인 페드엑스도 잘 만들고 인슐린 센서티비 좋아지고 또 그 반면에 리크것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면 이 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 나쁜 유해균들의 어떻게 보면 조각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질 다당체 LPS라고 아마 또 앞으로도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요 지질 다당체가 요 몸 안에 나쁜 이제 그 유해세균들의 그 조각체,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게 결국 위장관을 거쳐서 몸에 가서 여러 염증들을 만드는데 특히 저런 지질 다당체를 뭐 많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 이게 많아지면 세포 사이가 이렇게 타이트 정션으로 잘 있어야 되는데 요 타이트 정션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뭐 투과성이 증가했다, 펄메어리티가 증가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리크것 신드롬, 뭐 새는장 증후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LPS가 결국 새는장 증후군이 만들면 이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몸에 전반적으로 가서 결국 우리가 늘 인슐린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장이 안 좋으면은 안에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아까 또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디스펑션 생기면서 호르몬, 장, 신경 전달 물질이 다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갖고 살이 안 빠져요, 무조건 운동하세요, 적게 먹어요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이유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또 장이 안 좋으면 그런 염증들이 결국 장간 순환을 통해서 이런 여러 증상들을 보이는데 물론 저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저렇게 안에 염증이 많아서 장이 안 좋아서 비만 과체중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뭐 관절통이 살이 쪄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이런 염증이 심해지면서 관절통이 심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 머리가 두통이 심하기도 하고 내지는 뭐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이 우리가 막 뭔가 뭐 뿌옇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호르몬 불균형 생기고 자가 면역도 우리가 결국 장하고 관련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미용을 보니까 또 여드름도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되는 여드름에 또 그런 환자들을 장을 검사해 보면 굉장히 또 리크것도 관련이 있고 그런 분들을 장만 치료해줘도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전신적으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창 아까 그 소변유기산 검사에서 물질 대사도 보고 이제 저는 장을 갖다가 여기 일반 세균 대사물 그래서 이제 소변을 가지고 이렇게 장내에 나쁜 그 세균들이 있을 때 대사물질을 가지고 내지는 뭐 아까 앞에 말한 그런 사이트레이트 뭐 암모니아 배출이 안 되겠구나 또 뭐 오로테이트라고 요걸 보고 장에 염증이 많겠구나 이렇게 봤었는데요. 요즘 이거보다 아마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강해진 천종식 우리 교수님 하시는 첫랩에서 하는 검사인데요. 저도 이제 이 검사를 또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 인사이드 검사라고 아까 제가 말한 BMI 같이 얘는 겉 마이크로바이옴 인덱스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저도 초반에는 소변유기산 검사를 본 게 얘는 이렇게 대변을 직접 이렇게 한 스쿱 떠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직접 첫랩으로 이제 보내서 검사가 나오는 건데 그게 조금 불편하신 것들이 있어서 소변유기산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얻어지는 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첫랩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지수를 본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주요 정말 대학 병원들 또 25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이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또 유전자와 같이 해서 AI로 이러이러한 균이 있고 이 정도면 어떤 질병 위험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컷 인사이드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책자로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의 하나하나 상태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상, 양호, 주의, 위험 그래서 이렇게 주의가 나오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쉽게 불균형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서 먹는 거에 무조건 뭐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만 줄일 게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고 식이섬유 많이 먹지만 또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들 또 포드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음식들 남들이 좋다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 먹고 오히려 원장님 배가 더부룩해요, 빵빵해요, 배가 더 나왔어요 이러는데 그런 분들 장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음식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거든요.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포드맵이 적은 음식에서 점점 늘리면서 장이 좋아진 다음에 식습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또 채소만 먹어서 원장님 저 채식했는데 오히려 살이 안 빠지고 더 쪘어요, 부었어요 이런 분들은 장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또 이거 위험한 분은 정말 이제 반드시 이거는 정말 질병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사항을 주시고 있고요. 이거 너무 제가 창피한 건데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번아웃이 있었고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 불면증도 힘들고 이랬을 때 로자세아라고 주사를 진단받았어요. 얼굴이 뻘겋뻘겋 이렇게 안에 피부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항생제를 갖다가 정말 한 6개월 이렇게 먹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아마 장이 많이 나빠진 걸 저도 알아갖고 장 디톡스도 하고 치료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뭐 검사를 안 하고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에 좋아졌겠지 했는데 제가 저 GMI하고 안에 첫랩에다 겉 인사이드 검사를 하니까 제가 62점 주의가 나온 거예요. 저는 물론 뭐 장이 나빠서 비만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잘 한다 그래도 장에 지금 보니까 제 점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장이 나쁘다고 뭐 나쁜 뭐 똥보균, 뭐 유해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익균, 유해균 물론 유익균이 많아야겠지만 균도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 다양성이 중요한 게 어떤 균 일부가 다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균만 많다고 유익균이라고 그게 몸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거죠. 저는 오히려 다양성이 적어서 다양성 지수가 62점인 거예요. 거의 뭐 평균 이하죠.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소식을 하다 보니까 채소를 먹는다 그래도 그냥 한 접시 이랬는데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먹어야겠구나 이런 거 알고 그다음 또 저의 문제점은 제가 전문의 20년 차인데 밥을 거의 5분 내에 이게 진료 시간이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에 환자들 보다 보면 1시 반에 끝나고 또 2시에 또 진료해야 되니까
5분 내에 후다닥 먹거든요. 근데 음식을 빨리빨리 먹으면 그게 안에 소화가 안 된 덩어리들이 음식물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독소로 작용하고 유해균이 많아지고,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제가 이게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좋게 한다는 결국 식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되게 꼭꼭 씹어서 요즘은 정말 막 세면서 먹고 오래오래 씹는데요. 이만큼 유산균 잘 챙겨 먹고 그래도 이렇게 안에 다양성이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내 장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 거 보니까 요 수렵 채집인 요쪽으로 가야지 아주 건강한 그런 장인데, 한국인 평균이 여기인데 저는 여기 조금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식습관 교정하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요쪽으로 가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장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장이 안 좋고 뭐 배가 가스차고, 그런데 그게 딴 땐 괜찮았다가 원장님 어떤 음식만 먹으면 얼굴이 부어요. 또 외식하면 저는 부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장이 새는 분들, 특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시보라고 여러분들 아마 기능의학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스몰 바울에 거기 세균이 과다 증식한 이런 분들은 의외로 음식 알러지, 어떻게 보면은 알러지라기보다 음식에 푸드 인톨러런스를 해서 음식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나름대로 음식도 잘 먹고 식이습관 좋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는데 뭔가 음식만 먹으면 그 다음에 정말 2kg 확 쪄 있고 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푸드 알러지 검사를 하면은, 특히 그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음식 알러지하고 다른 게, 음식 알러지 우리가 먹고 나면 막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이거는 우리가 즉시형 반응이라고, 우리가 면역 IgE가 작용해서 요 마스트 셀에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건데, 이런 음식의 인톨러런스는 마스트를 직접적이 아니라 이제 간접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오히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2, 3일 있다가 이런 IgG가 작용을 해서 비특이적 반응으로 나타나요. 붓기도 하지만 두통도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뭐 다리가 퉁퉁 붓거나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뭐 가스도 차고 그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음식들이 있을 때 적어도 이게 한 3 이상이면은 요 음식에 약간 그 인톨러런스 못 견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피해서 드시면, 또 신기하게 이런 음식을 피해서 드시면 그 음식 안 먹었다고 한 1, 2주 만에 또 한 3, 4kg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비만을 제가 다양하게 이런 기능의학적 검사를 활용하면서 재미난 그런 또 케이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06년도에 이런 논문이 나왔죠. 이 오베시티가 결국 비만이 이런 그 것 플로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결국 이렇게 리크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장누수 증후군의 그 원인이 뭐냐? 이제 이런 검사가 나오면 사람, 원장님 저는 왜 장이 왜 새나요? 저는 뭐 가공식품 잘 안 먹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 큰 건 여기서 항생제, 저도 항생제 옛날 6개월 먹었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주사 때문에. 항생제 장기 복용도 있고요. 뭐 미생물 감염된 음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저위산증이에요. 저도 내시경 하면은 늘 위축성 위염이 나오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고, 그것도 제가 아까 장이 62점 나온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밥 먹기 전에 현미, 식초 이런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좀 해갖고 먹기도 하는데, 이 저위산증도 굉장히 원인이 크고요. 우리가 위산이라는 게 안에서 그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 나쁜 세균들을 갖다가 살균하기 때문에, 위산이 적은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지만 소화가 덜 된 음식을 들여서 장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순당을 또 많이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장내 세균총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거 알코올. 원장님 저 과식 잘 안 먹어요. 저 술 먹을 때 안주 정말 안 먹는데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요? 그러는데 매일매일 와인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시거든요. 알코올 직접적으로 장누수 증후군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 알코올 정말 금주하시거나 절주하셔야겠고요. 또 섬유소가 낮은 식사, 요 변비 뭐 이런 것들도 장누수 증후군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약 많이 먹는 거. 저는 항생제 먹었었지만 소염진통제 우리 어머니들 많이 드시잖아요. 관절 아픈 거 많이 드시는데, 요것도 오래 먹으면 또 장이 셀 수가 있고, 이외에도 아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샌다 그랬죠. 정신적 스트레스, 아연 결핍, 이렇게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새는 거를 뭐 저는 이제 그런 소변유기산 검사에서 여러 가지 아까 염증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또 이렇게 칼프로텍틴이라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장이 새는 거를 또 볼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개원가보다는 우리 김균아 선생님 같이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아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 저도 이제 비만 환자 왔을 때 무조건 다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사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되느라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속성으로 조금 더 몸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거디 인사이드나 소변유기산 검사를 하는데 이런 분은 비만이 같이 있을 때 제가 그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요. 어떤 거냐? 물론 소화기니까 변비라든가 뭐 안에 배가 가스 찬 거, 뭐 트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 알러지가 없었는데 성인 돼서 뒤늦게 생겼는데 이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 특히 하체가 자꾸 퉁퉁 붓는다 뭐 이런 분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물론 이게 뭐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신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장 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피로하고 다리 붓고 뭐 원인 없는 피부 병변들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안에 여러 가지 뭐 IBS도 그렇고 장 쪽에 대해서 요 4R 프로그램 치료 방법을 들으셨을 텐데 저렇게 장에 나쁜 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진단이 되면 4R 프로그램 치료를 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요 나쁜 세균을 죽이는 약, 리무브. 원장님 유산균 먹었는데 왜 맨날 배가 이렇게 가스차고 화장실 잘 못 가요? 그러는데, 흑탕물이 있는데 이 컵에 지저분한 물이 있는데 새물을 넣어봤자 같이 흑탕물이잖아요. 흑탕물 한번 비워주고 새물을 넣어야 되듯이 이 유해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리무브하는 단기간에 항생제 쓰는데 다행히도 이 항생제는요 뒤에도 나오기 전에 노르믹스라고 요게 99.6% 정도 몸에 흡수 안 되고 다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항생제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요 리플레이스 어떤 걸 갖다가 대신해 주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위산이 부족한 분들은 식초를 줄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소화 효소를 좀 같이 줘서 조각조각 잘 분해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이노큘레이트 유산균 안에 넣어줘야죠.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달 이 소화효소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새는 장을 복귀해야 되니까 그걸 재생할 수 있는 초유라든가 뭐 글루타민 그런 비타민 미네랄 해서 요 네 개 리무브, 리플레이스, 리이노큘레이트 리페어에서 우리가 4R 프로그램이라고 일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항생제요. 노르믹스라고 요거는 저 장 새는 거 특히 아까 말한 그 시보 소장내에서 이렇게 세균이 많이 증가돼 비정상적일 때 요럴 때 쓰기도 하고 99.6% 장내 남아 있어서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안전하게 쓰고요. 요 시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런 분들은 유산균 먹었는데 오히려 더 배가 답답하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요거 의심할 수가 있고 원장님 저 식이섬유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시보가 의심될 수 있고요. 뭐 이것저것 제가 뭐 밀가루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하는데 호전이 안 되고 뭔가 배가 깝깝해요. 뭐 내지는 여러 가지 검사했을 때 이런 뭐 철분 페리틴 수치가 만성적으로 낮다. 그것도 요즘 뭐 PPI라고 영유성 식단을 오래 먹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보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또 시보를 의심하고 요것도 역시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에 산소 이 안에 그 호기 테스트를 해갖고서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 디톡스 프로그램 아까 4R 치료 나쁜균 제거하고 소화효소하고 안에 위산증 해결해주고 새로운 유산균 좋은 거 접종해주고 리페어하는데 마지막 요즘 4R에다 하나 더 넣어서 리밸런스 마지막 5R이라고 하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요거 한번 잘했는데 요 라이프 스타일 못 바꿨죠. 밥을 늘 빨리 먹고 저는 사실 지금 전문의 딴지 20년 넘었는데 10년 동안은 점심 때 맨날 김밥만 먹었거든요. 이게 빨리 먹을 수 있고 내지는 뭐 이렇게 뭐 찌개 이런 거 너무 짜고 하니까 김밥만 먹고 후다닥 막 대충 씹어 먹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장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성도 부족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 씹어먹고 식습관 좋아야 되고 스트레스 개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하는 거 역시 식습관이 개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 좋은 장을 만들고 결국 내가 살이 빠지는 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먹어야 돼 굶어야 돼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나이살이 빠진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장은 우리 면역의 70%가 또 장이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식사법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너무 이렇게 막 많이 먹지 말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정말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요. 아까 알코올 직접적으로 장 샌다 그랬죠. 금주하셔야 되고 정 아니면 절주하셔야 되고요. 소화 불내성 아까 말한 내가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정말 안 빠져요. 그럴 때는 푸드 인토러런스,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나는 알러지 피부병 없는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고요. 가공식품 삼가하고 약물 남용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만 개선해도 뱃살이 정말 뭐 한 1인치, 뭐 2인치까지 빠지는 분을 봤고요. 체중보다 뱃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에 서카디안도 아마 어제도 아마 그 우리 정신과 이창 선생님 서카디안도 아마 말라토니 하면서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잘 서카디안 리듬이 생체시계에 있는 거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 몸의 미생물도 이 서카디안 리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서카디안 리듬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메타볼릭 호메오스티스 체중이 늘어날 리가 없는데 내가 뭐 밤에 늦게 자고 우리 너튜브 물론 보는 거 중요하지만 새벽까지 안 자고 아침에 자고 뭐 제틀렉도 심하신 분들 또 내지는 안타깝게 교대 근무하시는 뭐 이런 분들은 요 안에 이렇게 그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서 장내 미생물도 나는 뭐 많이 안 먹어도 똑같이 먹어도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베시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먹은 밥 한 공기하고 저녁에 먹은 밥 한 공기 혈당을 재보면 달라요. 인슐린이 안에 센서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서카디안 리듬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서카디안 리듬 어제도 아마 이 그래프 일정세에 나왔던 것 같은데 햇빛을 보면서 요 SCN, 요 수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스 햇빛을 눈에서 인지하고 결국 요 안에 들어가서 이 트리토판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들면서 요 농도가 높아야지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이 서카디안 리듬 잘 지킬 때 아침에 햇빛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면. 저도 예전에는 뭐 먹는 거, 운동 이런 거만 봤죠. 이제는 아까 저런 검사들과 함께 잠자는 거 꼭 물어보죠. 왜냐하면 슬립이 떨어지면 코티졸 높은데 코티졸 높으면 우리가 뭐 식욕 폭발하고 장도 세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렐린, 배고픈 호르몬도 늘려서 더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더 배가 고파요. 포만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잠을 잘 자야지 살이 빠지고요. 수면 시간이 한 7시간은 유지를 해줘야지 우리가 뱃살 비만, 나이살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정말 중요하죠. 스트레스 해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로 뭐 의학적 근거 있는 것들은 마사지, 명상, 걷기 이런 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또 뭐 요즘 뭐 좋은 친구를 두거나 이런 이제 알코올, 담배, 특히 카페인 이거 코티졸 높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호식품 잘 줄여야겠고요. 결국 삶의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뭐 누구나 받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지는 뭐 다이어트가 이런 것만 아니라 인간관계 다이어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이런 것 좀 다이어트 하시면서 스트레스 오는 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결국 결론은 비만 치료는 맞춤형 의학이라고 했죠. 맞춤형 의학에 결국 맞춤형 식이요법이 필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라이세믹 요 리스판스도 아침 저녁에 한 사람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나이살 우리가 비만 치료는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고 심지어는 퍼스널라이즈드 누트리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집에 가져갈 메시지는 정제당 이런 밀가루 술을 피하시고 우리 스트레스 프리하게 뇌를 좀 편안하게 하시고 결국 장 기능이 정말 정상화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최적화하는 게 바로 우리가 나이살도 해결하고 비만을 해결하는 우리가 영양의학적 접근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책에 좀 더 쉽게 썼어요. 책에 제가 그 나이 들지 않는 그 절대 원칙에 예스 요법을 썼는데 하나하나 각 장에 이렇게 영해지려면 내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요 ESS, 이될 정말 잘 먹고 장이 건강하겠죠. 슬립 웰, 스테이 액티브 틈틈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냥 운동을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3번 운동하고 헬스 가고 뭐 2번 댄스하고 뭐 걷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틈틈이 움직이고 결국 스트레스 리스 요 예스 요법을 하면은 우리가 나이보다 젊게 살고 나이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앞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비만에 대한 이제 어떤 툴이나 그런 원인들 알려드렸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한 1년 3개월 됐는데, 제 유튜브는 주로 제가 요런 다이어트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려요. 뭐 운동이나 식사법, 식단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제 환자들한테 교육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니까, 혹시나 또 이제 뭐 나이살을 빠지다가 안 빠지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